뉴욕의 최상위 쇼핑몰에서 믿기 어려운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매장 개장과 동시에 인파가 물밀듯이 유입되었으며 불과 30분 만에 모든 진열 상품이 매진되는 경이로운 광경이 연출되었습니다. 이 뜨거운 반응의 중심에는 다름 아닌 한국산 전기밥솥이 있었습니다. 특히 2024년 미슐랭 3스타를 획득한 뉴욕의 명망 있는 한식당이 해당 제품을 공식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그 파급력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은 주문 폭주로 인해 일시적으로 다운되었으며 출시된 지 단 일주일 만에 10만 대가 완판되는 전례 없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과연 이토록 격렬한 시장 반응을 일으킨 혁신적인 제품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이 사건의 전말을 미국 현지에서 보내온 이야기를 통해 상세히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월드프라임 유통사의 수석 구매 담당자 권 다니엘입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을 수석으로 졸업한 후 15년간 미국 최고급 식품 유통 분야에서 경력을 축적해 왔으며 특히 유럽의 프리미엄 주방용품을 독점 공급하며 시장을 선도해 왔습니다. 저에게 제품의 품질은 그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였습니다. 적어도 제 인생관이 송두리째 뒤바뀌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이 한국산 전기밥솥은 유럽의 최고급 프리미엄 브랜드와 견주어도 전혀 뒤처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AI 기술을 접목한 혁신성 면에서는 명백히 앞서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저는 맨해튼 본사 최상층 이사회 회의실에서 해당 제품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뉴욕의 웅장한 스카이라인이 펼쳐져 있었으나 이사들의 모든 시선은 제가 소개하고 있는 한국 전기밥솥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저는 아시아 지역 제품에 대해 노골적인 편견을 가지고 무시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이 자리에서 한국 제품의 압도적인 우수성을 역설하고 있다는 상황 자체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 전기밥솥은 단순한 가전제품의 범주를 넘어섭니다. 수백 년의 전통을 지닌 가마솥 조리 기술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탄생시킨 문화적 산물인 것입니다. 이 제품이 미국 시장에 도입된다면 갑작스럽게 회의실 문이 요란하게 열리며 제 비서인 소피아가 창백한 얼굴로 급히 들어섰습니다. 죄송합니다. 긴급 상황입니다. 류 알렉스 이사가 우리 회사의 기밀 정보를 중국 식료품 기업에 유출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발견되었습니다. 회의실은 순식간에 차가운 침묵에 휩싸였고 모든 이사들의 시선은 아시아 시장 담당 이사인 류 알렉스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류 알렉스는 중국계 미국인으로 최근 들어 한국 제품의 입점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왔던 인물이었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저는 그런 부정한 일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류 알렉스는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소피아가 이사회 테이블 위에 태블릿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류 알렉스 이사가 한국 연구소를 방문했을 당시 기술 문서를 무단으로 복제하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입니다. 그리고 이 문건은 그가 해당 자료를 중국 기업의 최고 경영 책임자와 주고받은 이메일 내역입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류 알렉스가 한식 스마트 주방 연구소에서 몰래 서류를 촬영하는 모습과 그 자료를 중국 경쟁사에 전달하는 이메일 전문이 명확하게 나타났습니다. 회의실은 즉각적인 혼란 상태에 빠졌습니다. 류 알렉스, 대체 무슨 짓을 벌인 건가요? 월드프라임의 재무담당 임원인 엘리자 브룩스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는 데이터와 수치에 기반한 냉철한 판단력으로 정평이 나 있었습니다. 류 알렉스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문을 향해 도주하려 했으나 이미 경비원들이 출구를 봉쇄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한국 기술을 중국으로 빼돌려 저가형 복제품을 생산, 시장을 선점하려 했군.
이사회 의장인 윌리엄 하퍼가 차갑게 읊조렸습니다. 자네는 처음부터 나를 기만했어. 한국 제품을 추천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핵심 기술을 탈취하려 했던 거지. 류 알렉스는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다는 듯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의 교활한 계략은 완전히 노출된 것입니다. 그는 한국 전기밥솥을 월드 프라임에 입점시키는 것처럼 행동하며 실상은 그 기술을 중국 기업에 넘겨 저가 복제 상품으로 시장 지배력을 확보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사회 의장은 저에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권 다니엘, 자네의 프레젠테이션을 계속 진행해 주게. 류 알렉스는 즉시 모든 직위에서 해임 조치하겠네. 경비원들이 류 알렉스를 회의실 밖으로 데리고 나간 후 공간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잠시 심호흡을 가다듬고 프레젠테이션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네, 계속하겠습니다. 사실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 제품에 대해 완전히 편견을 품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제가 이렇게 극적으로 생각을 바꾸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이사님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사들이 집중하는 가운데 저는 제 인생의 가치관을 완전히 뒤흔들었던 놀라운 한 달 전의 여정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한 달 전 이 회의실에서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생각하면 여전히 부끄럽습니다. 같은 회의실, 한 달 전의 상황으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저는 유럽 프리미엄 주방용품의 눈부신 판매 실적을 자신감 있게 발표하고 있었습니다. 창문을 통해 쏟아지는 맨해튼의 햇살은 제 자부심을 더욱 부각시키는 듯했습니다. 유럽 브랜드의 매출은 전년 대비 15% 상승했습니다. 우리 고객들은 전통과 품질이라는 가치를 중시합니다. 특히 이탈리아와 프랑스 제품의 성장세가 두드러집니다. 저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발표를 마치고 이사들의 박수를 받았습니다. 성공에 도취되어 있던 그 순간 엘리자 브룩스가 손을 들었습니다. 다니엘, 훌륭한 실적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시장 영역이 있습니다. 저는 다소 짜증이 났지만 미소를 유지하며 물었습니다. 어떤 시장인가요, 엘리자? 엘리자는 태블릿을 들어보이며 말했습니다. 아시아 시장, 특히 한국의 주방용품이 미국 시장에서 놀라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유로모니터 데이터에 따르면 작년 미국 전기밥솥 시장은 전년 대비 13% 성장했으며 향후 5년간 연평균 7%씩 성장하여 2027년에는 약 14억 달러 규모로 확장될 전망입니다.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밥솥이요.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미국인들은 밥보다 빵을 훨씬 많이 소비합니다. 엘리자는 단호하게 반박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시장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건강식과 홈쿠킹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밥솥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특히 한국 기업들의 전기밥솥은 단순히 밥을 짓는 기능을 넘어 찜, 죽 등 다양한 요리가 가능한 멀티쿠커 기능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저는 못마땅한 듯 눈을 굴리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한국이라니 그저 김치와 불고기나 판매하는 나라 아닙니까? 그곳에서 무슨 고급 주방용품이 나올 수 있다는 말이죠. 회의실에는 불편한 침묵이 감돌았고 엘리자의 눈빛은 차갑게 식었습니다. 제 발언이 지나쳤음을 알았지만 당시 저는 강한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류 알렉스가 목을 가다듬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다니엘 이사님, 죄송하지만 한국 문화나 기술에 대해 너무 무지하신 것 같습니다. 한국은 이미 휴대폰, 반도체, TV 등 여러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이제 그 혁신이 주방 가전 분야까지 확장되고 있습니다. 저는 짜증을 내며 반박했습니다.
대량 생산이 가능한 전자제품과 섬세한 고급 주방용품은 근본적으로 차원이 다릅니다. 유럽의 장인 정신을 아시아 공장에서 찍어낸 제품과 비교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입니다. 류 알렉스는 차분함을 유지하며 대답했습니다. 오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현대 한국의 주방용품은 전통을 깊이 존중하면서도 최첨단 기술을 접목한 결정체입니다. 예를 들어 AI 기술을 적용한 전기밥솥 튼 쌀의 상태에 맞춰 완벽한 취사 과정을 스스로 구현해냅니다. 저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AI 밥솥이요? 밥 짓는데 도대체 무슨 인공지능이 필요하다는 말입니까? 류 알렉스는 미소를 지으며 제안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뉴욕에 있는 한식당, 정식당에 한번 방문해 보십시오. 미슐랭 3스타를 받은 세계적인 한식 레스토랑이죠. 그곳에서 한국 문화의 깊이와 기술적 혁신을 직접 경험하시고 그때도 생각이 같다면 제가 기꺼이 인정하겠습니다. 저는 미슐랭 3스타 한식이라는 사실 자체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 곳이 정말 있다고요? 엘리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제로 있습니다. 최근 뉴욕 트라이베카의 정식당이 한식당으로는 최초로 미슐랭 3스타를 획득했습니다. 정식당은 한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면서도 전통의 맛을 고수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지만 승낙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직접 가보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맛이 형편없다면 류 알렉스 이사가 다음 분기 판매 목표를 2배로 책임져야 할 겁니다. 류 알렉스는 자신감 넘치는 미소로 답했습니다. 기꺼이 그러겠습니다. 대신 다니엘 이사님께서 감동하신다면 한국의 주방 기술, 특히 전기밥솥에 대해 보다 개방적인 시각을 가져주십시오. 회의가 끝난 후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미슐랭 3스타 한식당이라니 도저히 현실적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수없이 식사를 해보았으나 아시아 음식에는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었습니다. 한국 음식이 과연 그런 최상의 평가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을까? 의구심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자 류 알렉스가 제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다니엘 이사님, 오늘 저녁 7시에 정식당 예약을 마쳤습니다. 쉽게 찾아가실 수 있도록 주소도 보내드렸습니다. 저는 건조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가보죠. 류 알렉스는 떠나기 전 중요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한 가지 명심하십시오. 진정한 미식의 세계는 편견 없이 접근해야만 보인다는 것을요. 저는 코웃음을 치며 대꾸했습니다. 염려 마십시오. 저는 언제나 공정하게 판단합니다. 맛이 없다면 솔직하게 말할 뿐이죠. 류 알렉스가 떠난 후 엘리자가 사무실에 잠시 들렀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매우 진지했습니다. 다니엘, 당신은 정말 고집불통이군요. 때로는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영역에서 가장 큰 가치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한국 시장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습니다. 데이터가 이미 모든 것을 증명하고 있잖아요. 저는 의자에 깊숙이 기대 앉으며 말했습니다. 엘리자, 내 15년 경력을 믿으세요. 내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은 언제나 최상의 제품이었습니다. 한국산 제품이 정말 그렇게 대단하다면 직접 확인하고 판단하겠습니다. 그녀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바로 그런 태도가 문제예요. 아무튼 맛있게 드세요. 그리고 부디 열린 마음으로 경험해 주길 바랍니다. 저는 그날 저녁 평소보다 일찍 사무실을 나와 트라이베카로 향했습니다. 정식당으로 걸어가는 내내 이 모든 것이 시간 낭비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 음식이라 봐야 기껏해야 매운 고추와 발효된 양배추, 김치가 전부일 텐데 머릿속으로 그런 편견을 되뇌며 정식당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얼마나 엄청난 오판을 하고 있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트라이베카의 세련된 거리를 걷다가 정식당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외관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현대적이고 세련되었습니다. 한식당이라고 하여 전통 한옥 스타일을 기대했던 제 선입견이 무색하게도 정식당은 뉴욕의 어떤 최고급 레스토랑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만큼 현대적이고 우아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예약하셨습니까? 프런트 직원이 공손하게 물었습니다. 네, 권 다니엘입니다. 7시 예약입니다. 직원은 정중하게 인사하며 저를 안내했습니다. 이쪽으로 오십시오. 오늘 저녁은 이서연 셰프님의 특별 코스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부 인테리어는 미니멀하면서도 고급스러웠습니다. 천장에서 부드럽게 내려오는 조명, 세심하게 배치된 테이블, 정제된 디자인의 식기들. 벽면에는 모던한 한국 미술 작품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 모습은 제가 머릿속으로 그렸던 전통 한식당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소믈리에가 다가와 와인 리스트를 건넸습니다. 이것 역시 저에게는 예상 밖의 일이었습니다. 한식의 와인이라니요. 제가 의아한 표정을 짓자 소믈리에가 미소를 지으며 설명했습니다. 저희 정식당은 한식의 풍미와 조화를 이루는 와인을 특별히 큐레이션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코스에는 프랑스 알자스 지방의 게비르츠 트라미노가 훌륭하게 어울릴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는 프랑스 와인에 대해 전문가 수준의 깊은 지식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추천을 받아들이고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테이블마다 뉴욕의 유명 인사들, 비즈니스맨들, 심지어 저명한 영화감독까지 다양한 손님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한식을 즐기러 오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쉽게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우아한 걸음걸이의 한 여성이 제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권 다니엘 님이시죠? 저는 오늘 저녁 식사를 총괄할 셰프 이서연입니다. 이서연 셰프는 36세로 르코르동 블루 출신이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녀의 자신감 있는 태도와 세련된 화법은 어느 유럽 최고급 레스토랑의 셰프와 비교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오늘은 한식의 전통과 혁신을 모두 경험하실 수 있는 메뉴를 준비했습니다. 특히 주목해 주셨으면 하는 요리는 저희의 전복 소밥입니다. 제가 의아해하자 이서연 셰프는 빙긋 웃으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소밥은 한국의 전통 가마솥에서 지은 밥을 의미합니다. 수백 년 동안 한국인들이 즐겨온 조리법이죠. 하지만 저희는 현대적인 기술을 접목하여 더 완벽한 맛을 구현해냈습니다.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밥이 그렇게 특별할 수 있나요? 그냥 쌀을 삶은 것 아닌가요? 이서연 셰프는 전혀 불쾌한 기색 없이 오히려 더욱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스톤님, 밥은 단순히 쌀을 삶는 행위가 아닙니다. 물의 양, 불의 세기, 쌀의 품종, 불리는 시간, 뜸 들이는 방법에 따라 완전히 새로운 요리가 됩니다. 이것은 과학이자 예술입니다. 그녀의 말에는 자부심과 확신이 넘쳐 흘렀습니다. 이어서 첫 번째 코스가 제공되었습니다. 문어 초리조라는 이름의 요리였는데 부드럽게 조리된 문어에 한국의 고추장 베이스 소스가 곁들여져 있었습니다. 처음 한 입을 맛보는 순간 입안에 폭발하는 풍미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것이 한국 음식입니까? 저도 모르게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서연 셰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한국의 고추장과 스페인의 초리조를 훌륭하게 결합한 요리입니다. 전통과 혁신의 조화이죠.
한 코스가 나올 때마다 저는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김밥 튀김, 한우 타르타르, 간장게장 파스타 등 상상치도 못했던 조합의 요리들이 완벽한 맛의 균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메인 코스인 전복 소밥이 등장했습니다. 테이블 옆에 작은 스테인리스 기계가 놓였는데 처음 보는 장치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호기심에 물었습니다. 최신형 전기밥솥입니다. 한국에서 개발된 AI 전기밥솥이죠. 전통 가마솥에 섬세한 불 조절 방식을 디지털로 완벽하게 구현했습니다. 이서연 셰프가 버튼을 누르자 밥이 완성되었습니다. 라는 음성 안내가 흘러나왔습니다. 뚜껑이 열리는 순간 방 안에는 구수한 밥 향이 가득 퍼졌습니다. 셰프는 숙련된 손놀림으로 밥을 그릇에 담고 그 위에 버터로 살짝 구워낸 전복을 올렸습니다. 이 밥은 특별합니다. 쌀알 하나하나가 뭉치지 않고 개별적으로 살아있으면서도 부드럽고 쫀득한 최상의 식감을 유지합니다. 이는 정확한 온도와 압력 조절이 뒷받침되어야만 가능한 결과입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한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이야말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쌀알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듯한 식감, 전복의 깊은 바다향과 버터의 고소함이 완벽하게 어우러진 맛. 이것은 단순한 밥이 아닌 하나의 정교한 예술 작품이었습니다. 정말로 놀랍습니다. 저는 솔직한 감탄을 표현했습니다. 이서연 셰프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맛이 바로 수백 년 동안 한국인들이 추구해온 밥의 맛입니다. 그리고 이 전기밥솥이 그 비결을 담고 있습니다. 저는 밥솥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작고 세련된 디자인, 터치스크린 패널, 심지어 음성 인식 기능까지 갖춘 하이테크 제품이었습니다. 이 밥솥이 정말 그렇게 특별한가요? 이서연 셰프는 진지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전기밥솥이 아닙니다. 한국의 전통 가마솥 기술을 디지털화한 첨단 제품이죠. AI가 쌀의 품종, 물의 경도, 실내 온도와 습도까지 정밀하게 분석하여 완벽한 취사 과정을 구현합니다. 심지어 쌀의 산지와 수확 시기까지 고려하여 최적의 밥맛을 냅니다. 저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그런 고도의 기술이 밥솥에 집약되어 있다고요? 네. 게다가 이 기계는 단순히 밥만 짓는 기계가 아닙니다. 찜, 죽, 수비드 요리까지 가능한 고성능 멀티쿠커입니다. 미국에서도 이미 이런 제품들이 멀티쿠커로 큰 인기를 끌고 있죠. 작년 미국 시장에서 전기밥솥 매출이 14% 증가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저는 엘리자가 회의에서 언급했던 그 수치를 떠올렸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무미건조한 숫자에 불과했지만 실제 제품과 놀라운 맛을 경험한 지금 그 수치의 의미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레스토랑을 나올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만 같았습니다. 한식에 대한 저의 모든 편견은 산산조각 났고 전기밥솥에 대한 인식도 180도 전환되었습니다. 저는 즉시 류 알렉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류 알렉스, 당신 말이 맞았습니다. 정말로 경이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전화 너머로 류 알렉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럼 이제 한국 전기밥솥에 대한 판단도 바뀌셨나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관심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더 깊이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이 놀라운 맛의 비밀이 정말 그 밥솥에만 있는 건지 직접 그 원천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류 알렉스가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에 직접 가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부산에는 아직 전통 가마솥 장인이 남아있는 시장이 있고 서울에는 한식 스마트 주방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모든 궁금증을 해소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충동적인 결정을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좋습니다. 한국에 가보겠습니다. 이 혁신 기술의 근원을 직접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류 알렉스의 숨겨진 진짜 의도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단지 한국 요리의 매력에 사로잡혀 그 비밀을 파헤치고 싶다는 순수한 호기심만이 저를 이끌었을 뿐입니다. 그것이 저를 어떤 예상치 못한 모험으로 인도할지, 그리고 류 알렉스의 계략이 무엇일지 전혀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비행기가 부산 김해 국제공항에 착륙했을 때 저는 제가 왜 이곳에 와 있는지 스스로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까지 한국에 대해 무지했던 인물이 이제는 한국 전통 가마솥의 비밀을 찾아 지구 반대편까지 날아온 것입니다. 부평 깡통시장으로 가주십시오. 택시기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전개되는 부산의 풍경은 낯설면서도 묘하게 친근했습니다. 고층 빌딩과 산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도시 경관, 바다와 맞닿은 해안선.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현대적인 대도시였습니다. 미국에서 오셨습니까? 운전기사가 물었습니다. 네, 한국 전통 가마솥 기술에 대해 조사하러 왔습니다. 운전기사는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저를 흘긋 바라보았습니다. 가마솥 말씀이시군요. 부평시장에 가시면 최대호 장인님을 찾아보십시오. 아직도 전통 방식으로 가마솥을 제작하시는 분입니다. 부평 깡통시장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활기 넘쳤습니다. 좁은 골목마다 다양한 상점들이 밀집해 있었고 상인들의 생기 넘치는 목소리와 맛있는 음식 냄새가 뒤섞여 활력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시장 구석에서 작은 가게를 발견했습니다. 대호 철물점이라고 쓰인 낡은 간판 아래 70대로 보이는 노인이 망치로 무언가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최대호 장인님이십니까? 노인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깊은 주름이 새겨진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놀라울 만큼 맑고 강인했습니다. 그렇소. 무슨 일로 찾아왔소? 저는 저를 소개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온 권 다니엘입니다. 한국의 전통 가마솥 기술에 대해 배우고 싶어서 왔습니다. 외국인이 가마솥에 관심을 가지다니 특이한 일이로군. 들어오시오. 가게 안으로 들어서자 천장에서부터 바닥까지 다양한 크기와 형태의 가마솥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구석에는 작은 화로가 있었고 작업대에는 여러 가지 도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진정한 밥맛은 불과 솥이 만들어낸다오. 장인님은 작업을 계속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버튼 하나로 쉽게 밥을 짓지만 진정한 밥맛을 아는 사람들은 여전히 가마솥을 찾지. 그렇다면 전기밥솥으로는 그 맛을 재현할 수 없나요? 최대호 장인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또 아니야. 요즘 한국의 전기밥솥들은 정말 대단하다오. 우리 같은 장인들의 지혜를 모아 기계에 담아냈으니까. 하지만 그 모든 첨단 기술의 근원은 바로 여기에 있어. 그는 작은 가마솥에 쌀을 씻어 넣고 물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화로에 불을 피웠습니다. 이제 직접 보시오. 진짜 가마솥 밥이 어떤 것인지. 불 위에 솥을 올리자 방 안에 은은한 열기가 퍼져나갔습니다. 최대호 장인님은 불의 세기를 정밀하게 조절하며 밥을 지었습니다. 그의 손놀림은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정확하고 섬세했습니다. 가마솥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오. 불의 조절과 시간, 그리고 정성이 밥맛을 결정하지. 우리 조상들은 자연에서 얻은 지혜로 완벽한 밥을 지어왔소. 약 30분 후, 방 안은 구수한 밥 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장인님이
뚜껑을 열자 윤기가 흐르는 하얀 쌀알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한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으니 입안에서 퍼지는 쌀의 고소함과 구수함에 저는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놀랍습니다. 이런 맛을 내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비결은 없소. 단지 오랜 경험과 정성일 뿐이지. 내가 이 일을 55년간 해왔소. 이건 기계적인 작업이 아니라 살아있는 예술이요. 그럼 어떻게 이런 전통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까? 서울에 한식 스마트 주방 연구소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나 같은 장인들의 지혜를 모아 디지털화하고 있어. 전통이 완전히 소멸하느니 형태를 바꿔서라도 이어지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지. 해가 저물어 가게를 나설 때 장인님은 작은 주전자를 저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직접 만든 것이요. 미국에 가져가서 오늘을 기억하시오. 전통은 과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시대에 맞게 변화하는 것이요. 우리 장인들의 손길이 이제는 디지털 코드로 바뀌고 있지만 그 본질은 밥맛, 곧 한국의 진정한 혁신은 전통을 저버리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데 있음을 잊지 마시오. 부평시장을 떠나며 저는 최대호 장인님의 말씀을 되새겼습니다. 한국의 전통이 단순한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지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다음 목적지인 서울행 KTX 기차표를 예약했습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류 알렉스의 진짜 의도를 전혀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KTX 열차가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창밖으로 펼쳐진 거대한 도시의 스카이라인에 경탄했습니다. 미국에서도 많은 대도시를 보았지만 서울의 규모와 현대적인 모습은 제가 한국에 대해 가졌던 모든 편견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한식 스마트 주방 연구소로 가주세요. 택시 기사에게 말하자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국에서 오셨군요. 관광하러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한국의 주방 기술에 대해 조사하러 왔습니다. 택시 기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전기밥솥이 세계 최고죠. 우리 집에도 있는데 이제는 밥솥이 말도 하고 레시피도 알려줘요. 정말 대단합니다. 저는 서울 강남에 위치한 현대적인 연구소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유리와 철골로 지어진 세련된 건물이었습니다. 로비에서 저를 맞이한 것은 윤현우 연구원이었습니다. 권 다니엘 씨, 김두식 장인님께서 연락을 주셔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윤현우 연구원은 42세로 MIT 로봇공학을 전공한 후 한국으로 돌아와 전통과 현대 기술의 융합을 연구하고 있는 수석 개발자였습니다. 부산에서 전통 가마솥을 직접 보셨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그 전통이 어떻게 현대화되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거대한 연구실을 둘러보았습니다. 한쪽에는 다양한 종류의 전통 가마솥이 전시되어 있었고 다른 쪽에는 최첨단 장비들과 프로토타입 밥솥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전기 밥솥을 제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윤현우 연구원이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수백 년간 이어져 온 한국의 밥 짓는 지혜를 디지털화하고 있습니다. 그는 진열된 여러 모델의 전기 밥솥을 가리켰습니다. 초기 모델부터 최신 AI 모델까지 25년간의 기술 발전사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AI가 어떻게 밥 짓는 과정에 적용되는 것입니까? 저는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윤현우 연구원은 미소를 지으며 최신 모델을 가리켰습니다. 이 밥솥에는 수천 개의 온도 센서와 압력 센서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가마솥에서 장인이 불의 세기를 미세하게 조절하는 것처럼 이 밥솥은 AI가 실시간으로 열과 압력을 제어합니다. 그는 전기 밥솥의 내부 구조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밥솥은 전 세계 쌀의 품종과 상태를 인식하는 정교한 센서를 갖추고 있습니다.
미국의 롱그레인, 이탈리아의 아르보리오, 인도의 바스마티, 태국의 자스민, 스페인의 봄바, 일본의 고시카리, 심지어 건강기능성 쌀까지 모두 인식하여 각기 다른 최적의 취사 과정을 구현합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자신의 나라 쌀로 완벽한 밥을 지을 수 있도록 연구했습니다. 쌀마다 수분 함량, 아밀로스 비율, 질감이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탈리아 사람이 리조또를 위한 아르보리오 쌀을 완벽하게 조리하고 싶을 때도, 인도 사람이 바스마티로 비리아니를 지을 때도 최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정말로 놀랍군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점은 이 모든 기술이 전통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대호 장인님 같은 분들과 5년간 긴밀하게 협력했습니다. 그분들의 지식과 경험을 정밀하게 데이터화하고 그것을 AI 알고리즘으로 구현했습니다. 우리는 테스트 키친으로 이동했습니다. 여러 종류의 밥솥이 나란히 놓여 있었고 동시에 취사 테스트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쪽이 저희의 최신 모델입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멀티쿠커로 마케팅되고 있죠. 밥뿐만 아니라 이탈리아 리조또, 스페인 페아, 중동의 필라프, 인도 비리아니, 멕시코 스페니시 라이스 등 전 세계의 쌀 요리를 완벽하게 재현합니다. 또한 찜죽, 수비드 요리까지 가능하여 현재 미국은 물론 유럽과 중동 시장에서도 큰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윤현우 연구원은 태블릿을 들고 데이터를 보여주었습니다. 작년 미국 전기밥솥 시장은 13% 성장했고 앞으로도 연평균 7%씩 성장할 전망입니다. 우리 제품의 수출량은 43%나 증가했습니다. 그는 최신 모델을 작동시켜 보였습니다. 음성 명령으로도 작동이 가능합니다. 쌀 2컵으로 밥 지어줘 라고 명령하면 자동으로 물의 양을 계산하고 최적의 취사 과정을 시작합니다. 테스트 키친 한쪽에서는 몇몇 연구원들이 다양한 실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제 눈에 띄었습니다. 그는 분명 류 알렉스였습니다. 류 알렉스는 저를 발견하고 놀란 듯 보였지만 곧 평소처럼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다니엘, 이곳에서 만나다니 정말 반갑군요. 류 알렉스, 당신도 여기에서 연구 중이었나요? 그렇죠. 아시아 시장 담당자로서 최신 기술 동향을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니까요. 저는 무언가 미묘하게 이상함을 느꼈지만 특별히 의심하지는 않았습니다. 류 알렉스는 잠시 후 다른 업무가 있다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윤현우 연구원과 저는 계속해서 연구소를 둘러봤습니다. 그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가전제품이 아닌 한식의 미래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 기술은 한국 음식 문화의 정수를 전 세계와 공유하는 가교 역할을 합니다. 테스트 키친에서 직접 조리된 밥을 맛보며 저는 완전히 확신했습니다. 이 기술은 단순한 편리함을 넘어 진정한 맛과 전통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었습니다. 연구소를 나서는 길에 저는 우연히 류 알렉스의 사무실 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누군가와 중국어로 통화하고 있었으며 제가 보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는지 노트북 화면에는 연구소의 기밀 문서를 복사하고 있는 장면이 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하게 연결되었습니다. 류 알렉스가 저를 한국에 보낸 진짜 이유, 그가 한국 제품을 적극적으로 추천했던 이유, 이 모든 것이 그의 치밀한 계략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깊은 사색에 잠겼습니다. 한국의 혁신적인 기술, 전통과 현대의 완벽한 조화, 그리고 그것을 탈취하려는 류 알렉스의 음모. 다시 뉴욕으로 돌아가면
무엇을 해야 할지 결심이 섰습니다. 류 알렉스 이사는 즉시 모든 직위에서 해임하겠습니다. 이사회 의장의 결정에 저는 노트북 화면을 다시 켰습니다. 네, 프레젠테이션을 계속하겠습니다. 한국에서 직접 확인한 결과 이 정의밥솥은 단순한 주방 가전이 아닙니다. 이는 수백 년 전통의 지혜와 첨단 AI 기술이 완벽하게 결합된 혁신 제품입니다. 스크린에는 AI 전기밥솥의 사진과 기술 데이터가 상세히 나타났습니다. 저는 부산의 가마솥 장인님과의 만남과 서울 연구소에서 경험했던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이 제품은 이미 미국 시장에서 13%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연평균 7%의 성장이 예측됩니다. 전 세계 다양한 쌀 품종에 대한 맞춤형 취사 기능을 제공하며 멀티쿠커로서 무한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엘리자 브룩스가 흥미로운 표정으로 질문했습니다. 월드 프라임이 이 제품을 독점 공급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미 한식 스마트 주방 연구소와 접촉했으며 그들은 우리와의 파트너십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사회 의장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월드 프라임은 한국 전기밥솥을 주력 라인업에 추가하겠습니다. 권 다니엘, 자네가 이 프로젝트를 총괄하게.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한국 제품을 노골적으로 무시했던 제가 이제는 그 제품의 미국 시장 진출을 책임지게 된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습니다. 한 달 후 월드 프라임 본사 로비에서는 역사적인 순간이 펼쳐졌습니다. 저는 한식 스마트 주방 연구소의 윤현우 연구원과 함께 공식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놀랍게도 최대호 장인님께서도 이 행사를 위해 부산에서 뉴욕을 특별히 방문해 주셨습니다. 다니엘 씨, 우리 제품의 가치를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윤현우 연구원이 악수를 하며 말했습니다. 최대호 장인님은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평생 만든 가마솥 기술이 이제 미국 사람들의 부엌에서도 쓰이게 되다니 꿈만 가꾸려. 언론들은 이 역사적인 파트너십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유럽 중심 월드 프라임, 한국 AI 전기밥솥 정역 도입, 전통과 기술의 만남, 한국 밥솥이 미국을 사로잡다 등의 헤드라인이 쏟아졌습니다. 제품 출시 일정을 앞당겨 마침내 한국 AI 전기밥솥이 월드 프라임의 뉴욕 매장에 진열되었습니다. 첫날부터 예상을 뛰어넘는 폭발적인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모습은 마치 최신 스마트폰이 출시되었을 때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폭발은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 정식당이 공식적으로 이 전기밥솥을 채택했다는 뉴스가 알려진 후였습니다. 이서연 셰프가 직접 SNS에 올린 전기밥솥 사용 영상은 하루 만에 100만 뷰를 돌파했습니다. 미국 최고의 레스토랑이 인정한 한국의 기술력이라는 뉴스 헤드라인이 연일 대서특필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인기에 힘입어 할리우드 스타들과 유명 셰프들이 앞다투어 한국 전기밥솥을 구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스타그램에는 한국 밥맛의 맛법 해시태그가 트렌드가 되었고 유명 배우들이 자신의 주방에서 전기밥솥으로 요리하는 모습을 공유했습니다. 한국 스타일이 미국을 강타하다라는 제목으로 한 패션 잡지가 표지 기사를 다루기도 했습니다. 출시 2주 만에 월드 프라임의 모든 매장에서 재고가 완전히 소진되었습니다. 온라인 사이트는 주문 폭주로 인해 잠시 다운되는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한국 전기밥솥 품절 대란이라는 뉴스가 전국을 강타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저는 다시 정식당을 찾았습니다. 이서연 셰프는 바쁜 와중에도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다니엘 씨, 처음 오셨을 때가 생각나네요. 그때는 한국 음식을 그렇게 의심스러워 하셨는데
저는 부끄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무지했죠. 셰프님과 그 밥솥이 없었다면 저는 여전히 그 편견 속에 갇혀 살았을 겁니다. 이서연 셰프는 특별히 마련한 자리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그녀가 직접 만든 새로운 메뉴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것은 장인의 소밥입니다. 최대호 장인님을 기리는 메뉴죠. 저희 정이밥솥으로 지었습니다. 그 밥을 한 숟가락 먹는 순간 저는 제가 얼마나 큰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다시 한번 명확히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밥이 아니었습니다. 수백 년의 지혜와 열정, 그리고 혁신이 응축된 문화의 결정체였습니다. 정식당 덕분에 우리 정이밥솥이 이렇게 유명해질 줄 몰랐어요. 이서연 셰프가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한국 기술의 우수함이 마침내 세계적으로 공인받은 것입니다. 저도 그 과정에 아주 작은 역할을 할 수 있어 영광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저는 뉴욕 거리에 길게 늘어선 정식당의 예약 대기줄을 보았습니다. 이제 한식은 뉴욕에서 가장 뜨거운 음식 트렌드가 되었으며 한국 정이밥솥은 갖춰야 할 주방 필수품으로 확고히 자리 잡았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뉴스 스탠드에서 경제 잡지의 표지가 눈에 띄었습니다. 한국의 가마솥 혁명. 어떻게 수천 년의 전통이 21세기 주방을 정복했나. 저는 그 잡지를 집어들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했습니다. 진정한 혁신은 자신의 뿌리를 망각하지 않으면서도 끊임없이 발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한국은 그것을 완벽하게 실현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놀라운 여정의 작은 증인이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민족을 꼽으라면 단연 한국인일 것입니다. 정치적으로는 첨예하게 대립하면서도 국가적 위기 앞에서는 놀랍도록 당열하고 극심한 취업난과 집값 문제에 직면하면서도 세계적인 문화, 강국 K컬처를 일구어냈으며 이웃 나라들과 끊임없는 지정학적 갈등 속에서도 글로벌 리더로 급부상한 정말로 이해하기 힘든 모순적인 나라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30년간 교수로 재직할 기회가 있었지만 한국을 선택한 데이비드 클라크 교수. 그의 놀라운 고백을 통해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 합니다. 세계 최고의 IT 강국이면서도 아직 현금 사용을 선호하고 최첨단 반도체를 설계하면서도 전통 시장을 사랑하며 개인주의가 극도로 발달했으면서도 위기 발생 시에는 하나로 뭉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모순의 집합체인 한국인.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라는 네 마리의 거대한 호랑이들 사이에서 단 한 번도 기가 죽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놀라게 하는 특별한 민족. 평소에는 치열하게 경쟁하다가도 국가대표 경기가 시작되면 일치당열하고 서로 싸우다가도 외국인이 한국을 비하하면 즉각적으로 당열하는 신기한 민족입니다. 도대체 한국인들은 왜 이러는 것일까요? 30년간 한국에 거주하며 연구했던 미국인 교수가 발견한 한국인의 가장 독특하고도 모순된 특징들, 그리고 그 속에 감춰진 놀라운 비밀까지. 지금부터 그의 충격적인 고백을 들어보시죠.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사회학과에서 30년간 교수로 재직했던 데이비드 클라크입니다. 1994년 처음 서울대 캠퍼스에 발을 디뎠을 때가 생생합니다. 당시 미국 동료 교수들은 저의 결정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데이비드, 당신 미쳤소. 하버드의 자리를 버리고 한국으로 간다고. 한국은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인 작은 나라일 뿐 아닌가요? 그곳에서 무슨 의미 있는 연구를 수행할 수 있겠소? 하지만 저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988년 서울 올림픽 때 잠시 한국을 방문했는데
그때 제가 목격한 한국인들의 눈빛을 잊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나 올림픽을 개최하기까지 그들의 여정에는 분명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관악산이 바라보이는 연구실에서 첫 수업 준비를 하던 그때 일본의 사카모토 교수로부터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클라크 교수님, 한국에서는 객관적인 연구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들은 지나치게 감정적이고 민족주의적이니까요. 도쿄 대학으로 오시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제가 마주한 한국은 그런 얄팍한 편견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나라였습니다. 첫 수업에서 받은 충격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에도 늦은 시간까지 남아 질문하는 학생들, 새벽까지 도서관에서 학업에 몰두하는 모습들. 그들의 학문에 대한 열정은 제가 만난 어느 나라 학생들보다도 뜨거웠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제자가 있습니다. 이준석이라는 학생이었죠. 1997년 IMF 외환위기가 닥쳤을 때 그의 아버지가 운영하던 회사가 부도를 맞아 택시 운전을 시작하셨습니다. 이준석은 낮에는 학교에서 공부하고 밤에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중국의 왕 교수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이제 한국은 끝났군요. 이런 작은 나라가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의 비관적인 말에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교수님, 한국인들의 저력을 너무 모르시는군요. 이 위기가 오히려 그들을 더욱 강하게 단련시킬 겁니다. 실제로 그러했습니다. 전 국민이 자발적으로 금 모으기 운동에 참여했고 이준석의 아버지도 밤낮 없이 택시를 몰아 자녀들의 학비를 마련하셨습니다. 지금 이준석은 국내 굴지의 대기업 임원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저를 찾아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교수님, IMF 때 아버지가 택시 운전하시는 것을 부끄러워했던 제가 부끄럽습니다. 그때 아버지의 헌신적인 모습이 있었기에 제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2002년 월드컵은 한국의 또 다른 전환점이었습니다. 당시 미국의 스미스 교수가 한국을 방문했는데 거리에 붉은 악마 물결을 보고 충격에 빠졌죠.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많은 인파가 모였는데 왜 폭동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입니다. 질서 있는 열정, 하나된 마음으로 응원하면서도 서로를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있는 나라죠. 경기가 끝난 후 거리는 깨끗했고 모두가 질서정연하게 귀가했습니다. 스미스 교수는 자신의 편견을 인정했고 이후 한국에 대한 심층 연구를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2008년에는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 연구실에서 한국의 시민운동과 민주주의를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는데 일본의 사카모토 교수가 다시 한국을 찾았습니다. 그는 광구병 촛불 집회 현장을 목격하더니 놀라워했습니다. 이건 정말 경이롭군요. 일본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광경입니다. 이렇게 평화로운 시위라니. 맞습니다. 한국의 시위 문화는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촛불을 들고 평화롭게 의견을 표출하면서도 질서를 잃지 않는 모습. 이것이야말로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함을 명확히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제 연구실에는 특별한 물건이 하나 보관되어 있습니다. 30년 동안 매일같이 촬영한 창밖 풍경 사진들입니다. 1994년과 2024년의 사진을 나란히 놓고 보면 그 변화의 속도와 깊이는 실로 놀랍습니다. 중국의 왕 교수가 최근에 이 사진들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경이롭군요. 우리는 한국을 따라잡았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배워야 할 것이 많아 보입니다. 맞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외형적인 경제 성장을 이룬 것이 아닙니다.
민주주의의 성숙도, 시민의식의 수준, 그리고 문화적 영향력까지 모든 면에서 놀라운 발전을 이루어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사태는 이러한 한국의 저력을 전 세계에 다시 한번 입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당시 미국의 많은 동료들이 한국의 방역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고 싶다며 연락해왔죠. 특히 감동적이었던 것은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교수인 저를 걱정하며 마스크를 보내주었고 온라인 수업으로의 전환 과정에서도 놀라운 적응력을 보여주었습니다. K방역은 전 세계의 모범 사례가 되었고 이는 제가 30년 전에 가졌던 확신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얼마 전 하버드의 옛 동료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데이비드, 30년 전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나? 저는 망설임 없이 확신을 가지고 대답했습니다. 단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인생에서 내린 가장 훌륭한 결정이었다고 자부합니다. 이제 곧 정년을 앞두고 있지만 매일 아침 연구실 창문을 열 때마다 여전히 설렘을 느낍니다. 내일은 또 어떤 놀라운 변화를 목격하게 될까? 한국은 늘 저의 이러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으니까요. 물론 한국도 저출산, 청년 실업, 높은 집값 등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들 역시 한국인들은 그들 특유의 저력과 회복력으로 반드시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30년간 지켜본 한국인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한국인들의 진정한 위대함은 위기 속에서 더욱 빛난다. 이것이 바로 제가 30년간의 교수 생활을 통해 내린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한국은 끊임없이 세계를 놀라게 할 것입니다. 제 마지막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세요. 여러분은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가장 창의적이며 가장 회복력이 뛰어난 민족의 후예들입니다. 한국인의 DNA에는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지혜, 서로를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끝없는 열정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어떤 강대국도 쉽게 가질 수 없는 한국만의 위대한 유산입니다. 지난 30년간 한국에서 살며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이 있습니다. 교수님, 한국인들이 가진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처음에는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한국인들은 때로는 너무나 모순적으로 비추어졌기 때문입니다. 2019년 일본의 마사키 교수가 제 연구실을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그날 우리는 강남역 근처의 한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클라크 교수, 저 풍경은 좀 이해가 안 되네요. 마사키 교수가 가리킨 곳에는 두 가지 극단적인 풍경이 동시에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직장인들이 분주하게 스마트폰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연세 지긋한 할머니들이 모여 소박하게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죠. 제가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입니다. 전통과 현대가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공존하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한국인 특성의 일부분일 뿐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1997년 IMF 외환위기 때 제가 목격했던 광경이었습니다. 당시 중국의 리우 교수는 이렇게 단언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끝났습니다. 이런 작은 나라가 IMF 구제금융이라는 치욕적인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알지 못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위기 앞에서 하나가 되는 한국인들의 놀라운 단결력이었습니다. 1998년 1월, 제자 중 한 명인 최윤아의 모친께서 금배지를 들고 오신 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교수님, 이건 제가 결혼할 때 시어머니께서 물려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나라가 더 필요로 하니 그 배지에는
떼어내기 전까지 30년 넘게 한복 안에 소중히 간직해왔다는 작은 흠집이 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전국 각지에서 자발적으로 금 모으기 운동에 동참하는 시민들의 모습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당시 미국의 로버트 교수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그는 이렇게 비아냥거렸습니다. 금 모으기? 그게 무슨 실질적인 소용이 있나요? 경제 위기는 감성적인 대응으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국인들의 진정한 저력을 몰랐던 것입니다. 금 모으기 운동은 단순한 금액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함께하면 어떤 위기도 이겨낼 수 있다는 희망과 공동체 의식의 메시지였죠. 2002년 월드컵 때는 또 다른 모순적인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평소에는 지극히 개인주의적으로 보이던 젊은이들이 붉은 악마가 되어 한데 뭉쳤습니다. 거리는 온통 붉은 물결로 뒤덮였습니다. 일본의 단나카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왜 무질서하지 않은 거죠? 일본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경기가 끝난 후의 모습은 더욱 경이로웠습니다. 수만 명의 인파가 자발적으로 쓰레기를 수거하고 질서 정연하게 귀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인들의 또 다른 특징이었습니다. 열정적이면서도 질서를 지키는, 얼핏 보면 모순적인 이 특성이야말로 한국을 지탱하는 진정한 힘이었습니다. 2008년에는 특별한 학생을 만났습니다. 한다빈이라는 학생이었죠. 그녀의 할머니는 평생 시장에서 채소를 파시던 분이었는데 손녀의 학비를 위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고된 일을 하셨습니다. 할머니께서 항상 제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공부해서 나중에 우리나라를 더 좋은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고요. 한다빈은 결국 장학금을 받으며 학업을 마쳤고 지금은 국제기구에서 개발도상국의 교육지원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그녀에게서 편지를 받았습니다. 교수님, 할머니의 채소 가게에서 배운 소중한 가치들을 이제 제가 세계의 어려운 아이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뜨거운 교육열이 이제는 세계의 희망이 되고 있답니다. 이처럼 한국인들의 특성은 참으로 다면적입니다. 개인주의적이면서도 위기에서는 놀라운 단결력을 발휘하고 전통을 지키면서도 새로운 변화를 주도하며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따뜻한 정을 잃지 않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사태는 이러한 특성이 집약적으로 표출된 사례였습니다. 당시 미국의 앤더슨 교수는 이렇게 말했죠.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지 않는데도 모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착용하다니.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요? 그것은 바로 한국인들만의 특별한 시민의식이었습니다. 자유를 추구하면서도 공동체를 위한 배려를 잃지 않는 성숙한 시민의식 말입니다. 2023년 베이징 대학의 장 교수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그는 한강공원에서 치킨과 맥주, 치맥을 즐기는 젊은이들과 새벽 등산을 하는 노인들을 번갈아 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나라군요. 이렇게 열심히 일하면서도 이렇게 열심히 즐길 수 있다니. 제가 응답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국인의 특별함입니다. 모순된 것처럼 보이는 것들 간의 완벽한 균형이죠. 지난해 제 수업에서 한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한국인들의 이런 특성이 때로는 단점이 되지 않을까요?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러한 특성들이 위기의 순간에 오히려 강력한 강점이 된다는 겁니다. 빨리빨리 문화가 때로는 성급해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이 있었기에 한국은 이토록 빠른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주의적 성향이 때로는 이기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이 있었기에
창의적인 혁신이 가능했습니다. 30년간 한국인들을 연구하며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한국인들의 특성은 마치 태극 문양과 같다는 것입니다. 서로 상반되는 것처럼 보이는 특성들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끊임없이 회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회전의 역동적인 에너지야말로 한국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모순 속에서 조화를 발견하고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아내는 특별한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어떤 민족도 쉽게 모방할 수 없는 한국인만의 독특한 저력이 아닐까요? 종교 94년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였습니다. 하버드 동료 교수가 보내온 팩스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데이비드, 방금 통계 자료를 확인했네. 한국의 평균 IQ가 106이라고. 분명 오타일 거야.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러나 그것은 오타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수치는 해가 갈수록 상승했고 지금은 세계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죠. 하지만 이러한 숫자의 이면에는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숨어 있습니다. 2000년 제 연구실의 조교였던 김민재 학생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문맹이셨지만 손자만큼은 교육을 제대로 시켜야 한다며 새벽부터 밤까지 고생하셨다고 합니다. 김민재가 말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글을 모르셔서 장부도 못 쓰셨어요. 대신 막대기로 땅바닥에 그림을 그려가며 장사를 하셨죠. 그런 할아버지께서 제게 늘 하시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민재야, 한글은 네가 가진 가장 큰 무기다. 이것으로 세계를 품어라. 그렇습니다. 한국의 문맹률은 현재 1% 미만입니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죠. 이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한글이라는 과학적인 문자 체계와 한국인들의 불타는 교육열이 합쳐져 만들어낸 기적입니다. 2005년 일본의 나카무라 교수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그는 서울의 한 고등학교를 방문한 후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믿을 수 없군요. 자정까지 공부하는 학생들이 이렇게 많다니. 이건 교육열을 넘어선 집착입니다. 저는 그에게 답했습니다. 교수님, 그들에게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자원 없는 작은 나라에서 오직 사람의 힘으로만 일어서야 했으니까요. 실제로 한국의 교육 통계는 세계를 놀라게 합니다. OECD 국가 중 대학 진학률 1위, 수학과학 성취도 최상위권. 하지만 이 숫자들 속에는 가슴 아픈 희생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2010년 제 수업을 듣던 정수민 학생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제 교육비를 마련하기 위해 청소 아르바이트를 3개나 하셨어요. 그런 어머니를 실망시킬 수는 없었죠. 정수민은 결국 서울대 의대에 합격했고 지금은 국경 없는 의사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헌신적인 희생이 만들어낸 작은 기적이었죠. 한국의 인터넷 보급률은 세계 1위입니다. 평균 다운로드 속도도 세계 최고 수준이죠. 하지만 이 숫자의 이면에는 한국인들의 멈추지 않는 도전 정신이 숨어 있습니다. 2012년 미국의 스티븐슨 교수는 한국의 IT 인프라를 연구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90년대만 해도 한국의 인터넷 환경은 최하위 수준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역전할 수 있었죠? 그 답은 강원도의 한 산골 마을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이장님의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 마을에 광케이블을 끌어오는데 3년이 걸렸어요. 산을 뚫고 계곡을 건너야 했거든요.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세계와 소통하려면 이게 꼭 필요했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죠. 이것이 바로 한국인의 저력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필요하다면 기어이 해내고야만 하는 끈기와 투지가 있었기에
이런 놀라운 통계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특허 출원 건수를 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인구 대비 특허 출원 건수 세계 1위. 이 수치는 한국인들의 창의성과 혁신에 대한 열정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2018년 중국의 왕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훨씬 더 많은 연구원과 예산을 투입하는데 왜 한국의 특허 경쟁력을 따라잡을 수 없는 걸까요? 그 답은 삼성전자의 한 연구원에게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가전제품 수리공이셨어요. 어릴 때부터 고장난 제품들을 고치는 것을 보며 자랐죠. 그때마다 생각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더 좋게 만들 수 있을까 하고요. 지금도 매일 그 질문을 하면서 일합니다. 연구개발 투자액 GDP 대비 세계 1위. 이 차가운 통계 숫자 속에는 이처럼 뜨거운 열정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2020년 코로나19 사태 때는 또 다른 놀라운 숫자가 나왔습니다. PCR 검사 정확도 세계 최고 수준, 역학조사 속도 세계 최단. 그리고 그 뒤에는 쉬지 않고 헌신적으로 일한 의료진들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인천공항 검역소의 김미영 간호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36시간 연속 근무도 했어요. 힘들었지만 우리가 놓친 단 한 사람이 새로운 감염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 수출강국, 문화강국. 이러한 수치들은 결코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그 뒤에는 수많은 한국인들의 피와 땀, 그리고 눈물이 있었습니다. 2023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폴 크루그먼 교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은 통계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숫자를 뛰어넘는 무언가가 있죠. 그들의 의지, 열정, 그리고 끈기. 이것이야말로 어떤 숫자로도 측정할 수 없는 한국의 진정한 저력입니다. 제 연구실에는 특별한 그래프가 하나 걸려 있습니다. 한국의 각종 발전 지표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매년 상승하는 선을 보며 학생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교수님, 이 선이 언제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저는 항상 이렇게 답합니다. 이 그래프의 진짜 의미는 수치의 상승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선 하나하나에 담긴 한국인들의 이야기, 그들의 꿈과 열정, 그리고 희생이 진정한 의미입니다. 숫자는 멈출 수 있어도 한국인들의 도전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통계와 수치는 때로는 차갑고 무미건조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통계 속에는 따뜻한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것이야말로 어떤 수치로도 환산할 수 없는 한국의 진정한 가치가 아닐까요? 2016년 10월, 저는 CNN 본사의 동료 기자에게서 긴급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데이비드, 서울에서 대규모 시위가 발생할 것 같다는데 폭력 사태를 우려해야 할까요? 한국의 역사를 보면 군부 쿠데타도 있었고, 저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한국의 시위는 다른 양상을 띱니다. 지켜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광화문 광장은 촛불로 가득 찼습니다. 제 예상대로였습니다. 폭력은 없었습니다. 대신 수백만 명의 시민들이 질서정연하게 모여 자신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당시 저는 중국 베이징 대학의 장 교수와 함께 광장을 찾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믿을 수 없군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경찰과 충돌이 없다니. 천안문 사태를 겪은 우리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입니다. 실제로 그날 광장의 모습은 경이로웠습니다. 어린 자녀의 손을 잡은 부모들,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들, 교복 차림의 학생들,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하나가 되어 촛불을 들었습니다.
그때 제자 중 한 명이었던 이지안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성산동에서 온한 할머니를 부축하고 있었죠. 할머니, 여기 앉으세요. 따뜻한 차 한 잔 드시면서 쉬었다 가시면 좋겠어요. 고맙다. 내가 다리가 불편해서 오래 서 있지는 못하지만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민주주의의 진정한 모습이구나. 세대를 초월하여 서로를 배려하고 평화롭게 하나가 되는 이 모습이야말로 한국만이 가진 특별한 힘이었습니다. 일본의 아사히 신문 특파원이 제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요? 일본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입니다.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것은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민주주의의 경험입니다. 4.19 혁명, 5.18 광주 민주화운동, 6월 항쟁. 그 과정에서 한국인들은 폭력 없는 평화적 저항의 힘을 체득했습니다. 2024년 12월, 또 한 번의 역사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여의도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정치적 성향이 다른 시민들이 서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었습니다. 보수와 진보가 함께 민주주의라는 공동의 가치를 위해 광장에 모였습니다. 영남과 호남이 하나 되어 목소리를 냈고 여러 세대가 서로를 이해하며 한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스티븐스 교수가 급히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연구하는 학자였죠. 데이비드, 이번에는 상황이 다를 것 같아요. 계엄령이라니 군부 개입의 가능성은 없을까요? 저는 그를 여의도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경이로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MZ 세대들이 주도하는 평화 시위였습니다. 그들은 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질서정연하게 시위를 이끌어갔고 현장에서는 세대 간의 감동적인 연대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시민질서 유지단의 활동이었습니다.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질서를 유지했죠. 그들은 노란 조끼를 입고 시위대 사이를 돌아다니며 쓰러진 사람은 없는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없는지 살폈습니다. 한 젊은 회사원이 연세 지긋한 할아버지께 보온병에 따뜻한 차를 따라 드리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할아버지, 저희가 꼭 이번에는 해내겠습니다. 87년에 할아버지 세대가 해주셨던 것처럼요. 고맙다. 너희들을 보니 우리나라의 미래가 밝구나. 중국의 리우 교수는 이 광경을 보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평화로울 수가 있죠?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식 민주주의입니다. 분노하되 품위 있게, 저항하되 평화롭게. 이것은 오랜 시간 동안 한국인들이 만들어온 특별한 문화입니다. 12월 14일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도 광장은 평화로웠습니다. 시민들은 환호성을 지르는 대신 묵묵히 촛불을 들어 올렸고 자발적으로 주변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프랑스의 르몽드 특파원은 이렇게 논평했습니다. 이것은 혁명이 아닙니다. 축제입니다. 민주주의의 축제. 한국인들은 저항도 이렇게 아름답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감동적이었던 것은 시위 현장에서 만난 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할아버지부터 초등학생 손주까지 3대가 함께 촛불을 들고 있었죠. 우리 손주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민주주의가 뭔지, 시민의 힘이 무엇인지.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다시 한번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한국 민주주의의 진정한 힘이었습니다.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민주주의 정신, 평화로운 방식으로 변화를 이끌어내는 성숙함. 2016년과 2024년 두 번의 촛불 시위를 통해 한국은 세계에 새로운 민주주의의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폭력 없이도 강력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 세대와 계층을 초월한 시민들의 연대가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저항도 품위 있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얼마 전 제 수업에서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교수님, 우리나라가 이렇게 특별한 시위 문화를 가지게 된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DNA에 깊이 새겨진 아름다운 유산입니다. 한국인들은 역사의 아픔을 통해 폭력의 무의미함을 배웠고 당열의 힘으로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어 왔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세계 어느 나라도 쉽게 모방할 수 없는 한국 민주주의만의 특별한 저력입니다. 촛불은 꺼졌지만 그 불빛은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빛나는 유산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국 민주주의의 길을 밝혀줄 것이라고 말입니다. 2019년 초 애플의 수석 부사장이 제게 흥미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교수님, 도대체 한국 소비자들은 왜 이렇게 까다로운가요? 전 세계 어디에서도 이런 평가를 받아본 적이 없었는데, 그는 방금 서울에서 열린 신제품 출시 행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행사장에서 한국 소비자들은 제품의 사소한 결함까지 날카롭게 지적했으며 SNS에서는 이미 전문가 수준의 상세한 리뷰가 확산되고 있었죠. 그들의 까다로움이 바로 당신들의 기회입니다. 제 대답에 그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2020년 삼성전자 연구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한 젊은 연구원의 말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전자제품 매장에서 20년간 일하셨어요. 어머니가 늘 하시는 말씀이 있죠. 우리 손님들은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심사위원이다. 이분들을 만족시키면 세계 어디서든 성공할 수 있다고요. 실제로 한국의 소비자들은 특별했습니다. 새로 나온 제품의 성능을 꼼꼼히 검토하고 개선점을 제안하며 때로는 기업보다 더 앞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2021년 중국 샤오미의 부회장이 한국 시장 진출을 결국 포기하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은 너무 어려운 시장입니다. 소비자들의 요구사항이 끝이 없어요. 이에 대해 일본 소프트뱅크의 손 마사요시 회장은 다른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우리는 실수를 했습니다. 한국 시장을 피한 것이 결과적으로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테스트베드를 놓친 것입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2022년 테슬라의 한국 진출 과정이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처음에 한국 소비자들의 초기 반응을 무시했다가 큰 곤란을 겪었죠. 한국 소비자들은 마치 전문 엔지니어처럼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처음에는 짜증이 났지만 이제는 그들의 피드백이 우리의 가장 큰 자산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테슬라의 주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중 상당 부분이 한국 소비자들의 구체적인 제안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작년에는 재미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구글의 한 임원이 자사의 AI 스피커를 한국에서 테스트하겠다고 발표했을 때 경쟁사인 아마존의 임원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한국에서의 테스트 결과가 전 세계 시장의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이건 불공정한 경쟁이에요. 이에 대해 저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만큼 한국이 글로벌 스탠더드를 만들어내는 핵심 시장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한국의 소비자들이 이렇게 까다로워진 데에는 역사적 배경이 있었습니다. 제 제자 중 한 명인 박성민의 이야기가 떠오르는군요. 우리 아버지는 80년대 전자제품 수리공이셨어요. 그때는 외국 제품들이 비쌌기 때문에 고장나면 어떻게든 고쳐서 써야 했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제품의 구조와 원리를 알게 되셨고, 그런 경험이 우리 세대에게도 이어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배경이 있었기에 한국의 소비자들은 단순한 사용자를 넘어 전문가적 소비자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최근에는 더욱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에서의 성과를 자사의 핵심 마케팅 포인트로 내세우기 시작한 것이죠. 한국에서 인정받은 기술력, 까다로운 한국 소비자들이 선택한 제품, 이러한 광고 문구들이 전 세계에서 통용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이제는 단순한 시장이 아닌 글로벌 품질의 인증자가 된 것입니다. 지난달에는 특별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세계 주요 IT 기업들의 연구소장들이 모인 자리였죠.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실리콘밸리만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어떤 트렌드가 형성되는지, 어떤 피드백이 나오는지가 훨씬 더 중요해졌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메타메타의 연구소장의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개발한 AR 기기의 첫 번째 버전은 완벽하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출시 일주일 만에 300개가 넘는 개선 제안이 들어왔죠. 처음에는 충격이었지만 이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들의 피드백 덕분에 우리 제품은 완벽에 가까워질 수 있었으니까요. 이러한 현상의 이면에는 한국만의 특별한 환경이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IT 인프라, 빠른 트렌드 수용력, 그리고 무엇보다 빨리빨리 문화와 완벽주의가 결합하여 만들어낸 독특한 소비자 성향이죠. 제 연구실의 한 학생이 최근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수님,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까다로운 걸까요?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너희들의 강력한 강점이다. 세계 어느 나라도 이렇게 혁신적이고 까다로운 소비자들을 가진 나라는 없어. 이것은 한국이 가진 특별한 자산이지. 실제로 한국의 소비자들은 단순한 수용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혁신의 조력자이자 때로는 혁신을 주도하는 성우자가 되었습니다. 최근 MIT 공대의 한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래의 제품을 미리 경험하고 싶다면 한국에 가보세요. 그들은 이미 우리가 상상하는 미래를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이 가진 특별한 힘입니다. 까다로운 소비자들이 있었기에 삼성, 현대, LG와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었고, 이제는 그들이 다시 세계의 기준을 설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은 더 이상 제품을 받아들이기만 하는 시장이 아닙니다. 이제는 전 세계의 혁신을 이끄는 동력이 되었죠. 이것이 제가 30년간의 연구를 통해 내린 최종 결론입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한국은 계속해서 세계의 혁신을 선도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2024년 12월 말 제 마지막 강의가 있던 날이었습니다. 30년간의 한국 생활을 마무리하는 자리였죠. 강의실은 제자들과 동료 교수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날 제가 던진 마지막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다양한 답변이 나왔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제 첫 제자였던 김준호 교수의 대답이었습니다. 모순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강점이 된다는 것, 그게 한국의 특별함 아닐까요? 정확한 지적이었습니다. 제가 30년간 관찰해온 한국은 모순의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그 모순들은 서로 충돌하며 깨지는 대신 놀랍게도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냈습니다. 2023년 말 하버드에서 온 제 동료 마이클 교수는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한국인들은 세계에서 가장 바쁘게 일하면서도 가장 열심히 노는 것 같아요. 이건 모순 아닌가요? 그의 말처럼 한국인들은 OECD 국가 중
최장 노동 시간을 기록하면서도 여가 생활에도 뜨거운 열정을 쏟습니다. 강남의 직장인들은 밤늦게까지 일하지만 퇴근 후에는 치맥을 즐기고 새벽 등산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인의 특별함입니다. 극과 극이 만나 만들어내는 역동적인 에너지. 이것이 한국을 끊임없이 발전하게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모순적 특성들은 곳곳에서 명확히 발견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속도를 즐기는 젊은이들이 전통 찻집에서 느긋하게 차를 마시며 여유를 즐기고 최첨단 IT 기술을 자랑하는 삼성타운 바로 옆에서는 전통시장이 활기차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부 외신들은 이러한 한국의 모순적인 모습을 비판하기도 합니다. 너무 빠른 발전 속도, 극단적으로 보이는 경쟁 문화 등. 하지만 이러한 특성들이 오히려 한국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닐까요? 2020년 일본의 단나카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이해하기 어려운 나라예요. 극도로 개인주의적이면서도 위기 때는 놀라운 공동체 의식을 보여주니까요. 맞습니다. 평소에는 치열하게 경쟁하다가도 국가적 위기 앞에서는 놀랍게 하나가 되는 모습. 이것이 바로 한국인의 특별한 저력입니다. 2022년 카타르 월드컵 때의 일이 생각납니다. 한 젊은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수님, 저희가 좀 모순적이죠. 평소엔 서로 경쟁하고 싸우다가도 국가대표 경기만 하면 하나가 되니까요.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게 바로 너희들의 강점이야. 경쟁을 통해 발전하면서도 필요할 때는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건 굉장한 장점이지. 특히 인상적인 것은 2024년 촛불 시위에서 보여준 모습이었습니다. 평화로우면서도 강력한, 질서 있는 저항. 이것은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한국만의 특별한 모습이었습니다. 프랑스의 루이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시위하면 폭력이 당연히 따른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죠. 강력하면서도 평화로운 시위라니. 이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모순 아닐까요? 제자 중 한 명인 이밀레는 스타트업 CEO입니다. 그녀의 말이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전통과 현대를 모두 경험한 세대예요. 할머니에게 배운 정과 예의를 지키면서도 세계 최첨단 기술을 다루는데 능숙하죠. 이런 모순적인 특성이 오히려 저희의 경쟁력이 되었어요. 실제로 한국의 청년들은 놀라운 균형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트렌드를 선도하면서도 전통 문화의 가치를 잊지 않고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인간적인 정을 잃지 않는 모습. 이것이야말로 한국의 미래를 밝게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2023년 말 구글의 한 임원이 특별한 고백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 시장이 이해가 안 됐어요. 너무 빨리 변하면서도 어떤 면에서는 너무 보수적이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알겠습니다. 그 모순적인 특성이 오히려 혁신을 만들어내는 근본적인 원동력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한국은 모순의 나라입니다. 하지만 그 모순들은 서로를 파괴하는 대신 놀랍게도 새로운 가치를 창출합니다. 빨리빨리 문화와 장인 정신이 만나 세계적인 제품을 만들어내고 개인주의와 공동체 의식이 결합해 새로운 형태의 사회운동을 만들어내며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며 K컬처, K컬처의 신화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제 마지막 수업에서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교수님, 이런 모순적인 특성들이 미래에도 우리의 강점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확신을 가지고 답했습니다. 그럼요. 오히려 앞으로가 더욱 기대됩니다. 세상이 복잡해질수록 이러한 모순을 조화롭게 다룰 줄 아는 능력이 더욱 중요해질 테니까요. 한국인들은 이미 그 능력을 내재하고 있습니다.
30년 전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저는 이 나라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한국의 진정한 매력은 바로 이 모순 속에 있다는 것을. 한국은 모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긍정적으로 수용하여 새로운 가치로 승화시키죠. 이것이야말로 한국이 가진 가장 큰 경쟁력이자 미래의 희망입니다. 이제 저는 30년간의 한국 생활을 마무리합니다. 하지만 확신합니다. 이 나라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세계를 놀라게 할 것입니다. 모순처럼 보이는 것들의 완벽한 조화를 통해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낼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는 특별한 증인이 되어 세상에 이렇게 선언할 것입니다. 한국은 모순의 나라가 아닙니다. 모순을 조화로 바꾸는 마법을 가진 나라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오늘 데이비드 클라크 교수의 시각으로 바라본 한국의 모습이 여러분이 느끼는 현실과 얼마나 일치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과 한국인만이 가진 특별한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이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한국인의 또 다른 특별한 이야기를 깊이 있게 준비했습니다. 채널을 구독하시고 좋아요를 눌러 알림을 설정해 두시면 새 영상이 업로드될 때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